숨비 소리, 다시 찾은 나의 숨. 그날 너희들이 하는 통화 다 들었어. 보험금 타려고 내 밥에 수면제 넣었다며? 늙은이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했지. 며느리는 내 말에 표정이 순간 흔들렸지만 금세 가면을 고쳐 쓰고 웃으며 답했다. 어머니, 농담도 잘하셔. 저번에도 제가 어머니 죽이려 했다는 이상한 말씀 하시더니 또 그러시네. 나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나는 똑바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원하는 게 뭐나? 이렇게 잘 되셨으니 돈 좀 있으실 텐데.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잘 나가시잖아요. 우린 가족인데. 아니,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분명히 말했다. 넌 내 가족 아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끝났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성공하시니까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이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건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밤에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묻느냐? 내가 나한테 하려던 짓, 정 모르겠으면 내가 그날 내뱉은 말들 똑똑히 녹음된 거 들려줄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평생을 해녀로 살았습니다. 바다에서 산 세월이 50년이 훌쩍 넘었네요. 바닷속에서 전복과 소라, 미역을 캐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은 물질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해녀 일을 시작한 건 제가 14살 때였지요. 어머니도 해녀셨고 동네 어른들 모두 해녀였던 마을에서 제가 해녀가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버지는 바깥일을 나가셨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던 저는 14살, 처음 어머니를 따라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정수나 물질 가자. 새 물안경과 고무옷을 어머니께서 건네주셨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수영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해왔기에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숨을 참고 발을 디디며 바닷속을 헤엄치는 건 제게 재미보단 일상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나오면 온몸이 떨리고 손발이 저렸지만 가득 담아온 해산물에 뿌듯했어요. 타고난 해녀라는 어른들의 칭찬에 받아 무서운 줄 모르고 매일 그렇게 뛰어들었네요. 바다는 아름답고 엄마 품 같았지만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다에서 잃었고 남편의 마지막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바닷속에 있던 저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지 못했고 홀로 남편은 저를 찾다 하늘로 떠나버렸어요. 그때가 우리 아들 우철이 돌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겨우 30이었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의 무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숨죽이며 매일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하고 세상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아들을 잘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이 바다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내보내고 싶었어요. 동이 트기 전 물질을 나갔고 돌아오면 저녁엔 근처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 아들은 잘 자라주었지요. 공부도 제법 하고 큰 사고 없이 학교를 잘 다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호강시켜준다는 말로 제게 힘을 주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행여나 짐이 되지 않으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에 붙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지요. 그동안의 제 고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다 가진 기분이더라고요. 아들은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결혼도 했는데 며느리의 인상은 사실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짙은 화장에 짧은 옷, 말투도 제가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저는 그저 성격이 씩씩한 거라 생각하며 밝게 맞이했죠. 어머니, 오늘도 바다 다녀오셨어요? 어머니한테 항상 짠내가 나요. 응. 그러니? 요즘은 물질을 잘 안 하는데 그럴 리 없는데. 아휴, 몸에 배신 것 같은데. 샤워는 잘 하시죠?
뭐, 잘 씻는데 이상하네. 저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네애가 저를 불러 식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바다 그만 가시고 저희랑 같이 편하게 지내요. 내가 사는 곳이 바다인데 어떻게 바다를 떠나니? 됐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큰일 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요, 어머니. 이제 저희 손주 곁에서 재롱도 보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래, 나도 뭐 몇 년 후엔 이 일도 그만해야지. 올해는 어떠세요? 응. 뭐라고? 그때서야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걸 눈치챘습니다. 제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는 혼전 임신을 했었고 곧 아이가 나올 계획이었죠. 어차피 두 사람 결혼을 했으니 아이를 갖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제게 아이를 봐달라고 하니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제주 저희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저를 거에 끌고 부산에 왔지요. 저는 처음으로 제주도를 떠나 낯선 부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졌던 탁 트인 바다 대신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 때문에 길 찾기도 힘들고 적응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손주 녀석 재롱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한동안은 잘했습니다.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으니까요. 마트에서 장도 함께 보고 맛집도 데려가고 손주 어린이집 등원까지 저도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였지요. 바다가 종종 그리웠지만 가족이 있다는 생각에 적응하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만 며느리는 손주를 제게 거에 맡기고 자신은 항상 외출을 하고 저녁에야 볼 수 있었습니다. 일을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점점 허리도 굽어갔고 일의 속도도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집안일이며 손주 챙기는 것이 예전만큼 못하자 그때부터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오히려 병나요. 어머니. 미안하다. 어제 허리를 좀 삐끗했더니 걷기도 힘드네. 병원 가세요. 병원. 요즘 병원 잘 돼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좀 같이 가주겠니? 어머니, 바로 앞이에요. 그 말에 제가 며느리의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거동이 되지 않는 절 귀찮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얼른 회복하여 반찬도 만들어내고 집안일도 하며 다시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려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관절도 좋지 않아 손마디가 붓고 통증도 심해지자 아들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얘기 좀 하자고 하면 얼굴부터 찡그렸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나중에 하는 수 없이 대화는 사라지고 저는 숨어 지내듯 방에 틀어박혀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존재가 불편하다는 듯 눈치를 주고 무시하기까지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마침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늙은이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수면제도 준비됐고 보험도 들어놨어. 밝은 목소리에 서늘한 대화 내용. 저는 한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일 거야. 아, 꿈이겠지. 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은 것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며느리는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에 저는 다리가 풀렸고 한참을 꼼짝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서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부정만 하고 있었지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심장이 뛰며 손이 떨렸습니다. 바닷속에서 산소가 다 떨어졌을 때보다 숨이 막히고 아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살뜰한 목소리로요. 어머니, 제가 아까 시장 가서 사왔는데 이거 좀 드셔보세요.
저는 태연한 척하는 며느리가 가증스러웠지만 일단 모른 척하고 나가 보았습니다. 속이 불편해서 고맙지만 안 먹으련다. 많이 먹어라. 어머님, 왜 항상 거절을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한 입이라도 제 성에 봐서 드셔보세요. 며느리에게서 받아든 음식을 먹는 척하다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다 뱉어내고 다시 거실로 나갔을 때 며느리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얼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웃쳐라. 저기, 며느리가 좀 이상해. 엄마,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전 무슨 큰일이라도 나신 줄 알았어요.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핑 돌고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병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도와주지 못할 상황 같았습니다. 아니,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밖에 며느리가 제가 자는지 살피고 있었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조용히 틈을 타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그 길로 바다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까운 바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바다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바다 근처 모텔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다 저는 해녀복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살렸던 해녀복을 만지며 바다 냄새와 물속 정적감, 바다 아래의 숨소리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걸 뒤로했던 저의 지난 결정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부산 해녀촌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저처럼 제주에서 올라온 해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낯선 도시에 모여든 바다의 여인들. 그 바다가 꼭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제가 다시 바다를 향해 갈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해녀 김정순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제가 없었으니 혹시나 해서였을까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서 저는 전화를 얼른 끊고 껐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들었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해녀촌은 작은 포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땐 밤늦은 시간이라 마을은 고요하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짠내와 해산물 냄새가 코에 와닿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한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고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낯익은 얼굴이 저를 보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정순이네. 정순이 맞지? 이 밤에 왜 여기 와 있나? 제주에서 함께 물질하며 자랐던 해녀 언니, 순자 언니였습니다. 제가 한참을 말이 없자 순자 언니는 저를 안아 주었습니다. 단단한 언니의 팔이 저를 안아주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순자 언니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살림 전부야. 들어가자. 방 하나는 비어 있다. 그날 밤, 저는 순자 언니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옌지 바닷바람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언니의 움직임 소리, 그리고 간간히 짖는 강아지 소리가 이상하게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고향의 일상 소리와 닮아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순자 언니는 제게 아침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밥 든든히 먹어라. 이따 나랑 바다 가보자. 물질 한번 해야지. 오랜만에. 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밥을 든든히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바다 앞에 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다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바다 앞에서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전과 같지 않은 몸이라 숨도 못 쉬고 다시 올라오지 못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들어가자 제 몸은 옛 기억을 떠올리듯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고 제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도 충만했습니다. 예전 같은 몸은 아니었지만 마음과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바위 틈 사이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어 전복들을 땄습니다. 한가득 해산물을 따오니 순자 언니가 제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더군요. 너 안 죽었네. 다시 오니 좋지? 참말로 살 것 같단 표정이네. 맞다. 나 지금 살 것 같다. 언니. 몸은 힘들지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비실비실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은 제가 직접 손질한 해산물로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원래 손이 컸던 제가 양 조절을 실패해서 민박집 손님들 몇 명에게 대접했습니다. 아, 국물이 끝내주네요. 제가 제주도 가서 먹었던 맛인데요. 여기서 가게 하나 차리셔도 되겠어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진짜 할머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류 돈만 있어도 투자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지. 우리 동생은 물질도 잘하지만 해산물 손질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그때 제가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다가 좋고 하루 벌어 하루 잘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묵묵히 그날그날 물때에 맞춰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익숙한 바다 냄새와 무게에 몸을 실어 살아 꿈틀거리는 해삼과 전복을 잔뜩 들고 올라왔지요. 한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제 손이 이제 다시 삶을 움켜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것 진짜 실하네. 오늘은 한번 팔아봐라. 도매상 알려줄까? 됐다. 나 시장 좌판 하나 얻었어. 좀 앉아서 천천히 팔아보려고. 아, 내가 아는 정순이 맞나? 예전 같으면 기어코 도매로 넘기더니만. 이젠 그럴 기운도 없다. 오랜만에 시장 냄새랑 사람 구경도 하고 싶고. 그렇게 저는 시장 한 구석의 허름한 좌판에서 직접 가져온 해산물을 펼쳤습니다. 어머, 이거 전복 살아있네요? 네, 직접 제가 잡은 거예요. 여기 미역도 말리지 않은 생미역입니다. 해삼도 막 잡은 거고요. 해녀세요? 네, 제주 해녀였는데 지금은 부산 해녀예요. 진짜 손맛 있겠다. 할머니, 전복이랑 해삼 그리고 미역도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혹시 만두도 좋아하시면 전복을 잘게 다져서 고기랑 섞어 손만두 해 드시면 맛있어요. 그래요. 특별한 레시피네요. 감사해요. 많이 파세요. 그날 저는 좌판의 해산물을 다 팔았습니다. 물건이 적어서 금방 판 것이 아니라 손님과 대화를 하며 저만의 특별함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넘어갔고 좌판에서 수입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좌판 장사가 쉽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심한 날은 장사를 접어야 했고 어떤 날은 비를 맞으며 장사를 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날이었습니다. 정성스레 올려두었던 비닐 포장이 자꾸 들썩였고 미역은 자꾸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이 으슬거려 잔뜩 움츠리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손님은 별로 없었고 그저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한 향수 냄새가 저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짙은 화장의 손에는 명품백을 든 여자, 며느리였습니다. 어머, 어머니. 어머니?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고 계셨구나. 역시 그냥은 안 사시는구나. 대단하세요. 여긴 왜 왔냐? 왜 오긴요? 시장 구경 왔는데 어머니가 여기 계실 줄은 몰랐네요. 솔직히 제가 전에는 너무 심했죠. 그런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결국엔 저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으셨네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 속으로는 온갖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역 줄기를 잘 정리했습니다.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른 척 도망가기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젠 맞서야 했습니다. 그날, 날 죽이려 했지. 며느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걱정되어서 수소문해 왔는데 어머니를 죽이다니요. 다 알아. 그리고 난 이렇게 살아있어. 건강하게. 하여튼 어머님, 여전하시네요. 저는 어머니 걱정하고 지냈는데. 필요 없다. 그만 가.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당황스러웠는지 눈썹이 움찔거렸죠. 그리곤 표정을 고쳐 잡으며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제 자신에게 이런 용기가 난 것도 놀랄 일이었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매섭게 불고 좌판은 엉망이 되었지만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고 며칠 동안 저는 말없이 좌판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비웃는 웃음소리와 냉정하게 내려보던 눈빛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순아, 오늘은 어땠어? 장사는 잘 된다며? 생각보다 많이 찼더라. 할 만하네. 그러지 말고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땅이랑 컨테이너를 해준다니까 한번 우리 해보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자꾸 제 실력을 보여주자며 바람을 넣는 것 같았습니다. 욕심은 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거절을 하였는데도 순자 언니는 다음날 저를 이끌고 바닷가 앞 컨테이너로 데리고 갔습니다. 겉으론 버려진 것 같은 녹슨 컨테이너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가스레인지와 식기류들, 그리고 말끔하게 주방 타일까지 하나하나 다 붙여 있었습니다. 어때? 그럴싸하지? 좋네. 이거면 되겠다. 그러면 시작하는 거다. 좋다. 이제 우리 해녀들의 맛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그렇게 저는 바다 앞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물질로 가져온 재료로 오마카세처럼 내놓는 집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내심 기대가 컸었는데 생각보다 찾는 이가 없으니 저와 순자 언니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개를 갸웃하며 앞에서 얼쩡거리던 남자가 결국 컨테이너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여기 국밥도 되나요?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얼른. 무슨 국밥으로 드릴까요? 참고로 돼지국밥은 없어요. 그럼 뭐, 여기서 제일 잘하는 걸로 주세요. 남자 손님은 가게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자 빠른 손놀림으로 단단한 전복을 고르고 내장을 신중히 빼어 국에 넣었습니다. 내장을 뺀 전복살을 다져 국밥에 넣었고 가스레인지에 올려 끓였습니다.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자 저는 순자 언니에게 조심히 넘겼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남자 손님이 숟가락으로 국물 한 입을 뜨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간 남자 손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시원하네. 사장님, 이거 진짜 전복인가 봐요? 우린 직접 잡아온 것으로만 재료를 씁니다. 싱싱한 걸로요. 입맛에 맞으세요? 이건 맞는 정도가 아닌데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먹겠다는 듯이 겉옷을 벗고 숨도 쉬지 않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다 먹고 계산할 때 절 부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건 없고요. 그냥 바다에서 오래 있다 보니 그 감각을 아는 것 같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고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또 올게요. 다음엔 가족들 데리고 와야겠네요. 잘 먹었습니다. 손님이 가고 전 뚝배기 하나를 더 꺼내 물을 올렸습니다. 국물을 조금 덜고 오늘 새로 삶은 미역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끓이며 육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의 노력과 달리 장사는 매출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4댓 그릇을 팔 때가 많았고 어쩔 땐 한 그릇도 팔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보단 지나가다 한 끼를 때우러 들르는 일꾼들이 주 고객이었죠. 그러나 마음이 애달치는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물 흐르듯이 이 모든 것 또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밖에선 파도 소리와 안에선 보글거리는 뚝배기 끓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 제 마음을 안정시켰으니까요. 하루는 관광객 손님들이 들어와 주문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이 국물 먹고 속이 뚫린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유튜브요. 우리 가게가 유튜브에 올라왔다고요? 손님은 제게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낡은 컨테이너부터 제가 요리를 하는 옆모습, 그리고 국밥이 보여졌습니다. 해녀 국밥 할매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장님, 미역도 진짜 미역을 쓰신다는데 정말이세요? 다 진짜 미역이죠. 그런데 저희는 제주 생미역을 쓰긴 해요. 햇미역으로 직접 삶거든요. 아, 그래서 맛이 다르다는 거였구나. 그 손님이 다녀간 후로 부쩍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유튜브의 파워로 많은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평가도 가지각색이었지요. 누군가는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국밥이라고 하였고, 어떤 손님은 이 국밥을 먹으면 진한 숙취가 뻥 뚫리는 맛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런 평가들과 칭찬이 낯설고 민망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바다에 가 잡아다 끓였을 뿐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저의 자신 있는 필살기 하나는 바로 해녀로서의 감각이었습니다. 해녀 중에 최고의 해녀는 단순히 오래 숨을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담력과 수압에 견디는 체력도, 바위 틈의 생물을 찾는 눈, 바닷속 소리를 읽는 귀, 그런 감각들 중 제일은 촉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물살의 변화와 바위 그림자의 결을 아는 것. 그래서 전복이 숨어있는 바위의 미묘한 흔들림을 느끼는 것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런 촉이 없으면 최고의 해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겐 그 촉이 좋았습니다. 국을 끓일 때 냄비 증기를 손으로 느끼면서 불세기를 조절하는 능력과 해산물을 손질할 때도 칼보단 손으로 매만지며 재료를 세심하게 다뤘습니다. 또 조개를 씻을 때도 소금기가 적당히 빠지는 소리를 들으며 멈출 때를 알았던 것이었죠. 손님들은 맛으로만 평가하지만 저는 온도와 간, 재료의 무게를 매번 다르게 했습니다. 그날의 공기와 바람, 바다 내음, 그리고 저의 미세한 느낌에 따라 그날의 한 그릇이 완성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의 요리는 기계처럼 정확한 맛은 없지만 오히려 그게 매력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단골 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국밥은 매번 다른데 매번 맛있어요. 신기해요. 왜냐면 바다는 늘 같은 날이 아니거든요. 오늘 바다는 오늘만 있어요. 우리 집 국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사를 하던 어느 날, 고급 예제차가 저희 컨테이너 앞에 멈췄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풍채 있는 남자가 내렸고, 그의 옆엔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할머니 국밥 사장님 맞으시죠? 할머니 국밥이요? 그냥 저녁이 컨테이너에서 일하고 있어요. 맞으시네. 인사드립니다. 저는 예식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대표님이 여기 국밥 꼭 먹고 오라고 해서요. 그분이 직접 오시진 않았지만 제가 이 근처 촬영을 하다 와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 내어 드릴까요? 종류별로 다 주세요. 다오. 양이 많을 텐데. 괜찮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려면 다 맛을 봐야 해서요. 대표님이 조만간 찾아뵙고 싶다고 하셨고, 지금 방송으로도 검토 중입니다. 무슨 방송까지? 아무튼 내어 드릴게요. 저는 의지에서 온 손님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빠르게 준비하여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국밥을 먹다 젓가락을 탁 놓아버리고 머리를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맛이 안 맞았나 싶어 지켜보았죠.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아니, 사장님, 이 맛을 표현해서 대표님한테 보내야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깊고 입안에 도는 이 맛을 표현 못하겠네요. 우리 집 육수가 그래요. 딱 뭐라 표현 못하는 그런 맛이죠. 대체 어떻게 만드셨길래 조미료 하나 없이 이런 맛을 내신 거죠? 그건 내가 끓인 게 아니라 바다가 끓인 맛이니까요. 우리 해녀들은 깊은 물에 들어가면 갈수록 숨을 길게 참아야 해요.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몸으로 찾아내야 해 본능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게 요리를 할 때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감칠맛을 찾아내는. 저는 솔직하게 말해 주었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손님이 가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던 손님에겐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받기엔 무리였다고 순자 언니와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겪고 며칠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흰색 모자를 푹 눌러 쓴 중년 남자가 들어와 말없이 가게를 한번 둘러보더니 앉았습니다. 한 손엔 휴대폰을 들고 요리 하나하나를 촬영하던 남자. 본능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저 손님, 식사만 하러 온 게 아닌데. 이런 직감은 예전부터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있는 문어와 수면 아래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 옆에 붙어있던 성게까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그럼에도 평소처럼 주문을 받았습니다. 손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를 살폈고요. 여기 전복 내장국밥 주세요. 성게미역국도 같이 주시고요. 저는 주문을 받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고 뚝배기 2개를 동시에 올리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마침 한가한 시간이라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혹시 진짜 조미료 안 쓰세요? 그럼요. 좋은 재료로 오래 끓이면 굳이 넣을 게 없어요. 좋은 재료라. 손님의 말투는 느긋했지만 저희 대답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반응을 하며 맛에 관심이 있는 사람, 특히 조미료 사용 여부도 꼼꼼히 따지는 손님. 맛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복을 썰고 성게를 조심히 풀었습니다. 국물이 짙어지고 부드럽게 끓어올랐고 해녀의 숨이 그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국밥을 내어놓자 손님은 천천히 바라보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물을 조심히 한 입 떠먹고 밥을 한 입 넣고 그렇게 반복하며 먹다 멈췄습니다. 참. 왜 그러세요? 비결이 뭐죠? 국물 끝이 깔끔하게 사라지는데요. 맛있어요. 정말.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번엔 미역국을 떠먹더니 다시금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성게 미역국도 정말 맛있는데요. 어디서 요리 배우셨어요? 요리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끓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혹시 박종식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유명한 분인가요? 다행이시네요. 제가 그 박종식입니다. 요식업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오늘 입소문 검증하려고 왔습니다. 아, 그 TV에서 맛 평가하시는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직원이 왔을 겁니다. 제가 그 예식업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며칠 먹어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가장 좋은 조건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절 설득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맛을 알리고 싶습니다. 에휴. 저희 집은 아는 손님들은 알겠죠. 그 정도로 될까요? 사장님? 사람들은 알고 싶을 거예요. 사장님이 어떤 세월을 보내고 이 맛을 내게 되었는지. 그 말에 한동안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설거지만 하며 생각에 잠겼지요. 하지만 박 회장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넓히고 사장님의 브랜드도 만들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숨을 불어넣어 보자고요. 그 말에 처음으로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엔 경계도 방어도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회장은 며칠을 내리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고 얼마 후 부산 해운대 중심가에서 오픈을 하자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가게는 순식간에 부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처음 지었는데 순비소리 밥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순비는 해녀가 물속에서 숨을 참고 나오며 내뱉는 그 숨소리를 말합니다.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 그 소리는 바로 제 인생에서 다시 숨을 내뱉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매일 피곤하고 바빴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이제야 다시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난 그 감각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사장님, 국물 맛이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따뜻해요. 속이 따뜻하게 감싸지는 맛이랄까요. 고맙습니다.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또 오세요. 저는 오히려 고맙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저 바다에서 하던 대로 가져온 재료로 만든 것뿐인데 누군가에게 속을 위로해 준다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진심으로 요리를 하였지요.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유난히 습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뚝배기를 올리고 국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님 한 명이 들어섰는데 인사를 하려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멈칫 내려놓았습니다. 짙은 화장과 알싸한 향수 냄새, 그리고 낯설지 않은 실루엣. 며느리였습니다. 전에 시장에서 봤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 하지만 며느리라 덮어주었던 사람. 며느리는 뻔뻔한 얼굴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네요? 아, 이 가게 대박 났다면서요? 저희 근처 왔다가 한번 들렀어요. 저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만 국물에 담갔다 다시 꺼내길 반복했지요. 며느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분위기 좋다. 할머니가 끓인 국밥집. 저도 식당 하나 해볼까 하는데 어머니가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싸늘하게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이 꽤 있어서 소리도 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자. 며느리를 작은 뒷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하는 통화 다 들었어. 수면제 준비하고 보험금 타려고 넣었다며. 늙은이 보내는 건 일도 아니라는 말도. 며느리는 표정이 조금 흔들렸지만 금세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휴, 어머니. 농담도 잘하셔. 저번에도 제가 어머니 죽이려 했단 이상한 말 했으면서 또 그러시네. 저의 손은 가늘게 떨렸고 똑바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원하는 게 뭐나? 이렇게 잘 되시면 돈 좀 있으실 텐데.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잘 나가시잖아요. 우린 가족인데. 아니,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넌 내 가족 아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끝났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성공하시니까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거 아니야? 잘난 거 아니고 성공해서도 이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건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밤에 도망가 놓고 우리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예? 몰라서 묻냐? 내가 나한테 한 계획, 모르겠으면 내가 그날 내뱉은 말들, 녹음한 거 들려줘?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빠르게 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거머리 같은 며느리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방된 기분이랄까요. 가슴속 응어리졌던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걱정이 되었는지 순자 언니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구야? 그 여자. 아무것도 아닌 여자. 이제 됐다. 진짜 다 끝났어. 저는 크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뒤에서 사람을 흔들고 겉으로는 말짱한 척 나타나곤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며느리가 다시 나타날까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막 끝났을 무렵 뒷정리를 하던 제게 순자 언니가 종이봉투를 주었습니다. 정순아, 이거 누가 맡기고 갔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해서 얼굴을 잘 못 봤는데 남자가 슬쩍 두고 가더라. 이상해서 물건 놓고 가셨다 했더니 이거 전해달라 사장님한테 하더라고. 누구지? 봉투는 얇고 가벼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휴대폰 통화 녹취 파일 저장이라고 써있는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를 자세히 보니 보험 청구 내역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전 순간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USB를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꽂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어진 건 분명히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장 가면 틈날 때 내가 약을 넣을게. 그 정도 티도 안 난다니까. 진짜 괜찮겠지? 그냥 잠드셨다가 일어나시겠지. 괜찮아. 우리가 이래야 미래가 바뀐다니까. 그 늙은이 계속 때리고 살아봐야 뭐가 나아지겠어. 그래, 알겠어. 저는 녹음을 미처 다 듣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 들어가고 가슴 한쪽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게 문도 닫지 않고 불도 켜놓은 채 의자에 그대로 앉아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부정해보아도 아들도 함께 꾸민 일이었다니. 아들아, 어떻게 내가 무능해도 괜찮고 무심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목숨을 값으로 계산했다는 생각에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 키우려고 제가 얼마나 바다에 목숨을 내놓았나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들어보고 되감아봐도 그 말을 내뱉은 건지 의심이 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확실한 목소리와 언제나 들었던 말투,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찾아가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정순아, 너 무슨 일 있나? 가게 안 열었던데. 언니, 나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오늘은 문을 닫았어. 그래도 내 이름 단 가게니까 뒤에서 상처 주는 놈들 때문에 앞에서 너 찾는 사람들 막지 마라. 저는 순자 언니의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앞에서 저를 찾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지요. 제 가게로 와 맛있게 먹었다며 챙겨주던 손님들. 자식보다 따뜻하게 눈 마주쳐 주던 사람들. 그날 밤, 저는 다시 가게 불을 켰습니다. 절 죽이려던 사람이 가족들이었어도 살게 한 사람들은 제 가게의 손님들이었다는 걸 다시 끓이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의 손과 숨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다시 열심히 장사를 하던 저는 오전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려던 찰나 유리문 너머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마른 몸. 그 사람은 문을 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하나 있는 피부치, 그리고 자신을 돈으로 바꾸려던 사람.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다가가 쳐다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왔냐? 엄마, 저번에 아기 엄마 왔었다며. 그래, 왔었다. 그리고 사람 시켜서 너랑 통화한 내용도 가져왔더라. 그거 미정이가 시킨 거야. 난 그때 진짜 몰랐어. 그런 계획인지. 내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버젓이 보험 이야기하고. 응. 정말 미안해. 엄마. 나 잘못했어. 하도 애 엄마가 들볶으니까 그냥 알겠다고 한 거지. 진짜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니? 어차피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송장 같은 사람처럼 보였니?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엄마. 애는 커가지. 사업은 안 되지. 애 엄마는 계속 불만이고. 그때 엄마를 집에서 미정이 몰래 내보내려 했어. 그런데 엄마가 먼저 나가셨더라고. 저는 별 대꾸 없이 한참 아들을 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나 없이도 괜찮았겠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 끝났어. 나 애 엄마랑 이혼했어.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밥 한번 먹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에 들어가 국을 한 그릇 퍼왔습니다. 별말 없이 뚝배기를 아들 앞에 놓았고 수저도 놓아주었습니다. 먹어. 이건 김정순의 국밥이야.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주는 밥이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입 떠먹고 조용히 천천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예전에 내가 감기 걸렸을 때 해주던 엄마 국물이랑 똑같아. 이제 더 이상 엄마라고 하지 마. 엄마 없다 생각하고 살아. 아들은 그저 국밥을 다 먹고 떠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고 덤덤했습니다. 이제부턴 오로지 김정순으로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부산 바다가 잿빛으로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주방 불을 켜며 여느 때처럼 재료를 손질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 참는 건 끝이다. 순비소리 밥집은 전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웨이팅은 끊이지 않았고 블로그와 유튜브, 방송국까지 들썩이는 맛집이었습니다. 어디든 해녀 출신의 요리집을 소개했고 백화점이나 홈쇼핑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에선 정식 계약도 원했습니다. 사장님, 이 브랜드 상표권만 지금 수억입니다. 생각 있으시면 꼭 좀 연락주세요. 박 회장은 다시 나타나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외 진출도 가능해요. 바다에서 살아난 맛, 이거야말로 스토리거든요. 아니요. 이 국밥은 수출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 왜죠? 직접 숨을 담아 끓인 밥은 포장지로 팔아 인스턴트처럼 먹는 게 아니거든요. 박 회장은 저의 대답에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점포 내고 싶다는 문의만 수십 명이에요. 사장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저는 더 이상 대답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는 손님만큼의 전복을 다시 씻고 미역 자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기다릴 수밖에요. 박 회장은 하루라도 빨리 저희 국밥을 더 널리 상품화하고 점포까지 계약해내고 싶은 겁니다. 그거 나중에 봉사로 돌릴 수 있을까요? 봉사요? 그게 무슨? 가르쳐 줄게요. 노하우 그대로 알려줄 테니까 국밥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퍼줄 수 있어요. 박 회장은 제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업가는 지금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순비소리 밥집의 두 번째 점포가 도심 외곽에 오픈되었습니다. 건물도 인테리어도 필요가 없었기에 단시간에 오픈이 가능했습니다. 낡은 노인복지관의 지하 식당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순비소리 무료 집밥, 매주 화요일, 김정순 손맛으로 드립니다. 순자 언니, 저, 그리고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미역과 황태, 다시마와 대파로 진한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전복도 총총 썰어 듬뿍 담아냈습니다. 어르신들이 줄을 섰고 국밥 이름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숨 참고 견뎌낸 사람이 살아서 끓인 밥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복지관 국밥봉사로 바쁘고 젊은 요리 학도들은 저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진짜 맛의 비결이 뭐예요? 사람들이 매번 하는 질문인데 정말 비결이 없어요. 감각과 촉으로 끓일 수밖에요. 저는 오랜만에 작은 제 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소중한 이름들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우철, 미정, 순자, 박종식, 행복이, 그리고 김정순. 이제야 좀 내 이름이 사는 것 같네.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며느리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 숨으로 살아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국을 끓이고 장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바다처럼 뜨겁고 단단하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오늘도 열성을 다해 국밥을 끓이고 있습니다.